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용어정의,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이다.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로, 우리는 그냥 도로라고 하면 사람 다니는 길이 사람이나 차 다니는 길이 도로라 생각할 수 있는데, 건축법에서 도로는 보행과 차량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을 도로라고 한다. 그 또 건축법에 보면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백스님 집 지을 때 그 도로 있었어요? 도로 있었냐고. 4m 도로 만들어진 도로로 좀 떼줬어요. 그 대지에서 4m 있었어요. 도로 6m. 4m는 돼야 되죠. 최소한 집 지으려면 도로가. 그 2m 도로면은 집 지으려면은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고. 그러면 건축법에서도 예를 들어서 2m 도로가 있으면 2m가 있으면 이게 대지에 집을 지으려면은 몇 미터 후퇴해야 돼요? 그러면 1m 후퇴해야 된다. 공법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1m 후퇴해야 된다, 2m 후퇴해야 된다. 답은 2m 도로가 있다고. 여기에 도로가 4m 이상 돼야 된다고요. 예? 2m가 아니고 시험에 1m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옛날 공법. 왜냐하면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각각 2m 돼야 되니까 이쪽으로 1m 후퇴하고 반대편에도 1m 후퇴해야 되죠. 그래야 공평하니까 원칙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원칙이라고. 다만 이쪽에 하천이라든지 철길 이런 게 있어가지고 후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쪽으로 다 2m 더 후퇴해야 되겠죠. 그래서 용어정의가 중요하다고요. 공법에서도 용어정의가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올 겁니다. 2차 과목은 다 용어정의가 있습니다. 용적률이 뭐다, 건폐율이 뭐다, 도로, 대지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를 보면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란 국어사전에 보면 중개, 가운데 중자, 끼일 깨자,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사람 인자가 지금 다 있잖아요. 사람 인자, 사람 가운데 사람 사이에서 소개하는 게 중개입니다. 그러면 국어사전적으로 중개란 아무 물건이나 소개하면 다 중개입니다. 심지어 사람을 소개하는 것도 중매도 넓은 의미로 보면 중개입니다. 중매하는 것도. 그래서 사람을 뭐든지 소개하면 중개인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아무거나 소개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중개 대상물을 알선하는 게 중개입니다. 중개 대상물. 그럼 중개 상물이 아닌 게, 대표적으로 중개 상물 아닌 게 시험에 나왔던 게 권리금을 알선해도 중개 아닙니다. 그래서 권리금 알선하고 수수료 받는 것은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0.9%만 받아야 된다 이런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 권리금 알선하고는 10% 정도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중개상물이 아니니까 중개가 아니라고. 중개가 아니니까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하지도 않는다고요. 중개대상물을 알선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거래당사자 간입니다. 거래당사자 간. 거래당사자 간에 알선하는 게 중개이지. 그래서 시험에 출제를 했는데, 무등록 중개업자가 직접 거래당사자로서 계약을 한 경우 그건 중개가 아니다. 그래서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협회에서 공제금 줄 필요 없다. 그는 사기꾼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받아내야 된다. 사기면 형사고소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보험금 줄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개사고만 보험금 주잖아요. 공제금. 중개사고 아닌 거 권리금 알선하다가 사고 나도 이거 보험금 못 받아요.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보험 가입하잖아요. 보험이나 공제 그거 못 받는다고요. 중개사고만 받는다고요. 자, 그 다음에 매매, 교환, 임대차 뿐만 아니라 그 밖의 권리의 덕실 변경. 그 밖의 권리가 시험에 나왔는데, 아까 공인중개사법은 118개의 조문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법은 우리는 118개고 공법 조문은 지금 제가 다 세보진 않았지만 아마 10배는 넘을 거예요. 1000개는 넘을 거예요. 공법 조문은. 훨씬 분량은 많은데 공법은 딱 법조문에 있는 것만 나오는데, 우리는 법조문에 없는 거, 그 밖의 권리는 뭔지 없어요. 법조문에는. 시행령 시행규칙에도 없다고요. 해석상의 문제니까 어려워요. 그 밖의 권리가 뭔지. 근데 시험에는 출제됐거든요. 그 밖의 권리의 덕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게 중개이다. 자, 그러면 그 밖의 권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 밖의 권리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
해당된다. 시험에 민법 시험에 이제 이게 공부하는 요령입니다. 전세권이 많이 나오겠어요? 저당권이 시험에 많이 나오겠어요? 민법에 굳이 어느 파트가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보면 뭐가 많이 나와요? 모든 시험은 부동산 중개와 관련되는 게 시험 범위입니다. 모든 민법이 시험 범위가 아니라 부동산 중개와 관련되는 부분만 시험 범위니까 칭족 상속법도 민법이지만 시험 범위 아니죠. 부동산 중개와 관련되는 부분. 그럼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전세권 설정이 많이 일어나는지 저당권 설정이 많이 일어나는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고요. 저당권이 많습니다. 전세권 설정 해봤어요? 저 한 번도 못 해봤는데 해보셨냐고요? 전세권 거의 없어요. 제가 현업에 있을 때도 전세권 주인이 동의해 줘야 되잖아요. 그 주인이 뭐 세입자 자꾸 해달라 해서 주인이 그래 알았다 해줄게 동의해 주니까 막상 안 하더라고요. 왜? 전세권 설정 넘게 하려면 돈이 들어가죠.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설정 비용이 들어가요. 안 해요. 그래. 왜 안 하냐면 확정일자 받으면 거의 똑같은데 확정일자 받으면 크게 차이 나는 게 없거든요. 차이 나는 게 전전세권 있고 임의경매 신청권만 차이가 있고 오히려 배당받는 거는 확정일자 받은 임차권이 더 유리해요. 전세권보다 외려. 그러니까 전세권 거의 없어요. 저 한 번도 설정 못 해봤어요. 막상 해달라 해서 주인이 해줄게 그래 해라 하면 그 대신에 비용은 자기가 돼야 되잖아요. 전세권 설정자 이것도 또 처음에 공부하면 헷갈리는데요. 전세 사는 사람이 전세권자죠. 설정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돈 빌린 사람이 은행이 저당 잡히고 저당권 설정자. 예. 저당권자는 은행이 되겠죠. 은행 이런 데서 저당권자가 되겠죠. 그 우리 지금 전세자금 대출 뭐 또는 뭐 집 담보대출 이런 거 대출 받으면 그냥 은행에서 공짜로 그냥은 대출 잘 안 해주잖아요. 뭘 담보로 잡아야 되죠. 그 전부 다 저당권 건저당 설정하잖아요. 건저당 대부분이 아파트나 뭐 집 이런 거 대출 받으려면 그 저당권이 시험에 3문제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민법에서. 전세권은 거의 안 나오고요. 한 문제 나오거나 이 정도고요. 그 결론은 실제 이 지상권 이런 것도 거의 설정하는 사람 없잖아요. 지역권도 마찬가지고 거의 없죠. 이런 거 현실적으로. 지역권 뭐 통행지역권, 인수지역권, 물을 끌어들이는 그 인수라고 하죠. 인수지역권, 통행지역권 이런 거 거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역권 설정하는 거는 거의 없고요. 지상권도 거의 없는데 구분지상권 아마 이게 경강선이라고 합니까? 맞죠? 이거 지하철이 아니고 지상철이잖아요. 지하철 아니. 그 조심해야 돼. 현업에 나가서 지하철이다 이렇게 잘못 설명했다가 나중에 지상으로 다니는 거하고 지하로 다니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지상으로 다니면 시끄럽고 이렇다고요. 그 오히려 철길 밑에 있는 게 별로 좋지를 않아요. 제가 사는 동네가 3번이 딱 평촌까지는 지하로 오다가 3번에서부터 금정역에서부터 위로 올라와요. 지상철이 엄청나게 시끄럽고 오히려 그 주변이 안 좋아요. 상권도 오히려 단절되고 이게 고가로 돼 있으니까. 그 지하철이라는 말은 안 적는 게 좋아요. 확인 설명서 이런 데다가 잘못했다가는 지상철인데 지하철이라고 했다가 차이가 많이 나죠. 그 요즘 설치하는 거는 거의 다 뭐 지하철로 많이 하고 있죠. 지상철은 많이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당권이 많이 나온다. 저당권. 그래서 이게 저당권이 이제 뭐냐면 은행에 판례가 있습니다. 옛날에 브로커들이 유력 정치인들이 은행에 그 제1금융권은 금리가 싸잖아요. 2금융권보다. 그래서 제1금융권에 대출 알선하고 커미션을 수백억 대출을 알선하고 수억을 받아먹은 사건에 있어서 검찰이 이걸 잡아 넣으려고 하니까 뭔가 법이 마땅한 법이 없다 보니까 이걸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잡아 넣었다고요. 감옥 보냈다고요. 그 뭐냐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한 거예요. 왜? 저당권 설정을 하는 것도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것도 그 밖의 권리 중개에 해당된다. 중개를 돈 받고 무자격자가 계속했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자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판례입니다.
거기 57페이지 우리 기본서 57페이지 중간에 박스 판례가 있죠. 57페이지 박스가 있는데 맨 마지막 그 사건 번호를 보니까 대판이라는 건 대법원 판례라는 뜻이고요. 1996년 9월 24일 날 선고를 했고요. 그 사건 번호가 96도라고 돼 있죠. 96년에 접수됐다는 이야기예요. 사건 번호가 96년도에 접수돼 가지고 굉장히 빨리 재판을 했네요. 이건 보통 뭐 대부분은 한 3년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접수되고 나서. 도라는 게 뭡니까? 이게 도가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도라는 게 가나다, 고노도 그 이제 이는 배경 지식입니다. 이게 민사 사건이고 형사 사건이고 1심 판결, 2심, 3심 즉 이게 도라는 말은 대법원 형사 사건 판례라는 뜻이에요. 이건 민법 판례는 다 다라고 돼 있죠. 민사 사건 대법원 판례 시험에는 이 대법원 것만 나오지 지방법원, 고등법원 거는 거의 안 나오잖아요. 시험에 확정된 대법원 판례. 그 대법원 형사사건 판례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까 말했잖아요. 형사사건 뭐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무등록 중개업자로 잡아넣었다는 이야기예요. 감옥 보냈다는 이야기예요. 무등록 중개업자 왜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거 은행에 대출 알선하면 저당권 다 설정하잖아요. 그 저당권 설정하는 알선하는 것도 중개다. 그 중개인데 중개를 반복하면 중개업이잖아요. 무자격자가 중개를 업을 했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업에 가면 그 아마 중개업소에 있어 보니까 하루에 손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요. 진짜 손님보다는 대출 상담사들이 더 많이 와요. 한 10명은 오더라고. 대출 상담사들이. 각 은행마다 온다고 찌라시 들고 와가지고 뭐 금리 맞겠다 이런 거 대출 상담사들이 와서 그 대출 소개하면은 커미션을 제가 옛날에 할 때는 0.3% 받았어요. 그럼 1억 알선하면 30만 원 받는다고요. 3억 하면은 제가 3억 해가 90만 원 받아봤어요. 그 대출만 많이 되면 직원 월급 주고도 남는다고 그 돈만 해도. 그러면 대출이 실행되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 딱 그 은행에 보면 뭐 본사에서 그냥 자동으로 입금돼 있어요. 통장을 다 만들어라고 그래. 각 은행마다 그 통장 다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현에 가면 대출 소개하면 커미션 주니까 대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인 중에서 누구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게 돈 많이 벌어요. 물론 둘 다 많으면 좋겠지만 굳이 둘 중에 매수인 중에 한 명만 고르라고 하면 누구를 많이 알고 있어야? 매수할 사람을 많이 알고 있는 게 돈 많이 번다. 매도할 사람 많이 알고 있는 게 돈 많이 번다. 매도 손 들어보세요. 매도. 뭐 그건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고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매수인이더라고. 매수인은 돈만 있으면 오늘 당장 전국에 살 때 많아요. 살 수 있어요. 당장 돈만 있으면. 근데 매도인 지금 당장 팔라고 하면 못 팔아요. 아무리 싸게 팔아도 안 나가요. 뭐 무조건 싸게 준다고 나가는 게 아니죠. 뭐 살 사람이 있어야 사는 거지. 팔기 쉽지 않아요. 막상 팔라고 뭐 이천에 있는 땅 이런 거 팔려면 막상 쉽지 않아요. 땅 같은 거, 특히 땅 같은 거는 진짜 원할 때 팔기 쉽지 않죠. 저도 땅 상속받은 거 팔아먹으려고 아무리 팔라고 해도 못 팔아서 그냥 포기했는데요. 못 팔았어요. 결국 쉽지 않더라고. 깎아준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살 사람이 있어야 사지. 아마 지금 갈수록 더 힘들 것 같아. 제가 태어난 시골 심신산골 이런 데는 그죠. 아까 네이버에 검색하면 저 출생 연도 이런 거 다 나와 있어요. 어디서 태어났는지 검색해 보시면 속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다 그 검증을 하니까 그게 해보고 빅데이터로 다 검증해가지고 뭐 좀 나이 어리고 싶다고 하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 무조건 그 다 나이까지 다 찍혀 나와버려요. 출생 연도 어디서 출생했는지까지. 자, 그래서 이 중에서는 저당권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그 기본서는 57페이지 중간에 박스 그게 중간에 판례에 보니까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달리 볼 게 아니라면 결국 중개에 해당된다. 금전 소비대차가 뭐 돈 빌리는 거잖아요. 돈 빌리는 걸로 그 저당권 설정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고 개업공개사는 커미션 받아 먹어도 중개보수니까 상관없다. 그 대출 커미션 받아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현업에 가시면 중개업을 하면.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으니까 신고 예? 예, 법인의 장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돼요. 예. 예를 들면 MGN 같은 거 이런 거 받아 먹어 보니까 제가 300만 원씩 이렇게 받아봤는데 그 분양 그 뭐라고 하지 그 MGM 손님 데리고 가가지고 그 분양 대행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받아봤는데 300만 원 이렇게 받으니까 아예 원천 징수하고 주더라고. 300만 원 다 주는 게 아니라 3.3% 떼고 줘요. 아예 그 분양회사에서. 원천 징수를 해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오히려 환급받을 수 있죠. 비용을 많이 처리하면. 그 중개업소 해가지고 지금 뭐 간이가세 사업자가 아마 8,800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4,400 정도까지는 아예 면세 사업자예요. 부가가치세도 안 내요. 세금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현금 영수증 이런 거 다 끊어주기는 하는데 거의 1억 정도 벌어봐야 세금 거의 안 낸다고요. 부가가치세를 거의 안 낸다고. 종합소득세는 당연히 안 내겠죠. 1억 하면 뭐 비용 다 처리하면 광고비라든지 임대료라든지 뭐 직원 월급이라든지 이런 거. 보니까 제 친구도 며칠 전에 만났는데 자기 딸들을 다 그냥 직원으로 고용했더라고요. 자기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했는데 자격증을 땄대요. 그러고 나니까 등록관청에서 시청에서 연락 왔대. 자격증 따놓고 왜 신고 안 하냐고. 다 전산에 다 나타나는 게 자격증 따면 속일 수가. 어떤 분이 그런 자격증 따가지고 보조원으로 몰래 취직하면 안 됩니까? 묻던데 몰래 하면 되겠지만 고용 신고하는 순간 다 나타나죠. 전산에 다 나타나요. 자격증 딴 게. 그래가지고 뭐 잊어먹었다 이러니까 빨리 신고해라. 그럼 다시 소속공개사로 이렇게 했다더라고. 딸 자격증 딴 사람은 소속공개사, 자격증 없는 사람은 보조원 이렇게 신고를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딸한테 월급 150만 원 준대. 주자마자 바로 딸이 다시 통장으로 다른 통장으로 입금시켜준대요. 왜 그 짓을 하냐 물어보니까 다른 딸대로 뭐 애 놓고 이러면은 뭐가 직장이 있는 게 뭐 혜택이 많대요.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가정주부보다는 그 애 놓으면 뭐 요즘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게 많잖아요. 그런 게 혜택이 많고 그래서 월급 한 50만 원만 줄게 하니까 친구들 보는데 쪽팔리니까 좀 150만 원 내 바로 입금시켜 줄 테니까 달라 해서 150만 원 준대. 그러면 그 친구도 보니까 또 다 그 경비잖아요. 직원 월급으로 줬으니까. 그러니까 뭐 소득 세금 10원 안 낸대. 딸 2명이나 취직돼 있어요. 그리고 또 직원이 있으면 사장도 건강보험료 이런 것도 그 직장 건강보험으로 할 수 있거든요. 지역이 아니고. 그럼 그것도 싸게 뭐 자기는 월급 50만 원이래. 직원은 150 주고 자기는 50만 원 책정했대요. 그럼 한 2만 원밖에 안 내요. 옛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자기 그 건물에 경비원으로 취직된 걸 해가지고 2만 원 냈어요. 건강보험료. 대통령 되기 전에. 뉴스에 나왔을 거예요. 한번 그 치보면 나와요. 나왔었잖아요. 그런 거 뉴스에. 그러니까 뭐 중개업회가 아니 자꾸 어떤 분 뭐 중개업회가 세금 엄청나게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니냐 자꾸 그런 걱정하길래 돈이나 벌어라 해서 돈 벌면 돈부터 벌고 걱정해야지 세금 낼 거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 한 1억 정도 벌어가지고는 세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또 너무 뭐 예를 들면 나중에 대출 같은 거 받으려면 소득 너무 없으면 대출 같은 것도 또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환매권. 이거는 주로 저당권이 많이 나왔고, 저당권이 시험에 10번 넘게 나왔고요. 이 중에서는 그 밖의 권리 중에서는 환매권 이런 거는 2번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환매, 바꿀 환자죠. 다시 살 수 있는 권리가 환매권입니다. 다시 살 수 있는 게 이게 민법에도 있고 공법에도 있습니다. 환매권이. 공법에는 그 어디 있냐면은 우리 여러분들 시험 범위는 아닐 텐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여기에는 환매권이라는 게 나와요. 예를 들면 금단 2신도시가 있었어요. 금단 1, 2, 동탄도 1, 2신도시가 있잖아요. 금단도 1, 2신도시를 예정했다가 2신도시가 취소됐어요. 개발 계획이. 그럼 이미 다 수용됐었는데 취소되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수용했던 땅 다시 원소유주한테 원칙적으로 원소유자가 먼저 우선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환매권. 그런 걸 환매권이라고 합니다. 다시 살 수 있는 권리, 환매권. 어쨌든 시험에 나오면 이 환매할 수 있는 권리도 중개대상 권리다.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법조문에는 없어요. 해석상 문제예요. 그래서 환매권은 중개상 권리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개업공개사만이 그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거지 무등록 중개업자가 하면 처벌받겠죠. 중개대상 권리니까 환매권 소개하는 것. 등기된 환매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할 때는 중개대상 권리이므로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된다. 이 저당권만 좀 유의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입니다. 요 세 개는 설정, 성립에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고 이전, 양도할 때만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 유치권 이런 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유치권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유치권 설정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물건에 관한 생긴 채권이어야 되고요.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 점유하고 있어야 되고 요건을 갖추면 자동으로 성립하죠. 그러니까 중개 성립 자체에는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성립에는 세탁비 안 주면 세탁물 안 내주고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 시계 수리비 안 주면 시계 안 내주고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유치권이죠. 유치장 할 때 유치하고 같은 말이에요. 꽉 잡고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유치권이에요. 둔촌 주공아파트 공사비 정액 올려달라고 하니까 옛날에 올려주기로 했다고 전조합에서. 근데 조합장이 바뀌어가지고 옛날 조합하고 한 계약은 무효다, 효력 없다, 못 주겠다. 그러면 유치권 행사하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유치권 이것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도 시험에 시험 판례가 있습니다. 2001년도 판례. 유치권도 일신 전속적이 아닌 재산권으로서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점유를 함께 이전할 경우 그 이전이 가능하며 부동산 유치권이라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지금 환매권은 지금 58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58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9번에 환매권 있고요. 그래서 유치권도 이전할 때는 중개대상 권리이다. 그러면 중개상 권리이기 때문에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한다. 현실적으로 뭐 이런 일은 거의 안 일어나니까 시험에 잘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당권은 많이 일어나니까 저당권은 많이 나오고요. 법정지상권, 법정이라는 거, 법정저당권, 법률의 규정, 물권 권리 변동이 생기는 게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 두 가지가 있죠. 법률행위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매매 계약이 법률행위잖아요. 계약에 의해서 권리 변동이 생기는 게 있고 이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니까 성립에는 개입 여지가 없다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니까. 그러나 법정지상권이나 법정저당권도 양도할 수 있다. 민법에서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이였습니다. 그러다가 임의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경우 갑 건물은 계속해서 을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생긴다. 성립에는 개입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 법정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고 또는 건물만 양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법정지상권만을 양도할 때는 중개대상 권리이기 때문에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을 할 수 있고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계속 중개를 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정저당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시험에 여기서는 저당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니까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이거 지난달 교환에는 없던 내용이죠. 이거 그 강의 교환 혹시 가지고 계시면 이건 없을 거예요. 요거는 새로 추가했다고요? 다르다고 계속 매달 강의 내용이 그대로 똑같은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중개에 대한 거 문제, 기출문제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기출문제 나왔던 것만 보면 80점 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중개와 관련된 거 이때까지 나왔던 기출문제를 총 정리했어요. 시간 엄청나게 걸렸어요. 이거 몇 회인데 지금 다 찾아야 되잖아요. 일일이. 이거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공부 많이 해요. 시간 20회, 28 다 찾아야 되니까 26회 이거 뭐 이때까지 나왔던 거 제가 강의하면서 이게 시험이 옛날에는 없었고요. 9회 때까지는 못 가지고 나왔어요. 10회 때부터 시험지까지 나왔거든요. 10회부터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10회 시험에 합격했거든요. 9회 때도 시험 받고 제가 8회 때도 봤는데 그때는 시험지 못 가지고 나왔어. 아예 그 10회 때 김대중 정부 때부터 가져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 나왔던 걸 보면 거래 당사자 간의 지역권, 아까 지역권도 그 밖의 권리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지역권, 지상권,
저당권 다 들어간다고 했죠. 전세권 알선하는 것도 무자격자가 하면 처벌받는다고 무등록 중개업자로. 그건 맞습니다. 지역권도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 지역권. 자, 그 다음에 저당권 포함되지 않는다. X죠. 저당권 포함된다 했죠.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다. 저당권. 자, 그 다음에 중개행위는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쉽게 성립하도록 조력, 도와주고 주선하는 사실행위다. 중개행위는 사실행위고 중개계약은 법률행위입니다. 중개행위는 사실행위, 중개계약은 법률행위입니다. 민법에서 사실행위, 법률행위 이거 민법이니까요. 민법에서 보시고 어쨌든 중개행위는 사실행위다. 옵니다. 오. 자, 그 다음에 요거 시험에 이거 한 10번 넘게 나왔어요. 주관적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주관적이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X. 주관적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무슨 시험입니까? 주관식 시험입니까? 객관식 시험입니까? 객관식이죠. 고객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객관적이잖아요. 손님 객자, 고객 객자니까요. 주관적은 주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중개행위인지 여부는 주관적 관점, 즉 개업공개사 입장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손님 입장에서 중개행위를 판단한다고요. 이게 중개행위하고 또 중개하고는 또 달라요. 중개는 우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 용어정의만을 중개라고 하는데 중개행위는 판례가 인정하고 있어요. 포괄적으로 넓게 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중개행위를 판단하느냐 하면 중개행위와 관련된 것만 중개사고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요. 공인중개사법상 즉 보험금 받을 수 있다고요. 중개행위 아니면 보험금 못 받는다고요. 그러면 이제 실장이 계약금 받은 거 떼먹고 도망가려고 출근 안 하면 그게 사장이 책임져야 되냐? 예,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를 보니까 사장이 책임져야 되죠.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중개행위만 그렇다고요. 실장이 퇴근하고 나이트클럽에서 부킹하다가 싸움해가지고 손해 입힌 것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죠. 그래서 중개행위인지 여부. 그러면 계약금 중도금 떼먹고 간 거는 중개행위일까요? 아닐까요? 중개행위면 책임져야 되고 사장이 중개행위 아니면 책임 안 져야 돼요. 사장은 그런 거에 내가 돈 떼먹으로 시켰냐?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직원이 돈 떼먹은 걸 왜 내가 책임져야 되냐? 이렇게 한 거예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세상에. 그 말도 일견 맞아 보이죠? 그래, 네 말만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건 네 주관적, 네 입장에서 생각한 거고 손님 입장에서 봐야 된다. 손님이 돈 맡긴 거는 그 직원하고 평소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맡겼냐? 중개사무소 간판 보고 맡긴 거다. 그래서 책임져야 된다, 사장이. 그게 객관적으로 판단한 거라고요. 주관적이 아니고. 또 판례가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판례거든요. 이게 주관적 하면 무조건 X, 다 객관적이다. 세입자가 이러다가 보증금 떼이는 거 아닙니까? 불안해하니까 개업공개사가 걱정하지 마세요. 확정일자만 받으면 확실하게 받아 나옵니다. 보증금. 그렇게 말했는데 확정일자 받고 입주하는 날 주인이 은행에 융자를 받은 거예요. 그날 입주하는 날. 그러면 누가 저당권은 당일날 효력이 발생하고 대항력은 그 다음날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손해 다 못 받았어, 보증금을. 그 사안에서 개업공개사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돼. 무조건 책임진다, 확실하게 받아 나온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좀 더 안전합니다. 뭐 좀 더 안전하다 이런 건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 확정일자 받는 게 비교적 안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상관없죠. 근데 확정일자만 받으면 확실하게 받아 나옵니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행이. 그래서 결론은 그것도 책임져야 된다. 확정일자만 받으면 된다. 무조건 받는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손해배상해야 된다.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 중개행위로. 중개행위만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요. 주관적 무조건 X, 다 객관적으로 중개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행위는 개업공개사가 거래당사자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아 중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는 경우도 중개에 포함된다. 옵니다. 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동중개를 했습니다. 공동중개. 현업에서 공동중개하면 매도측 개업공개사, 매수측 개업공개사가 있죠. 그 두 명이 있었는데 확인 설명은 누구한테만 하면 돼? 취득 의뢰인한테만 하면 되잖아요. 이전 의뢰인한테는 확인 설명할 필요 없죠. 그럼 취득
정보망이 있고 정보망을 통해서 A 개업공개사가 있고 B 개업공개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A 개업공개사에게 매도 의뢰를 했습니다. 매도 팔아달라는 의뢰를 했고 B 개업공개사에게 매수 의뢰를 했습니다. 매수 의뢰. 그럼 이 매수인이 확인 설명을 잘못 들어가지고 손해를 봤다고요? 손해 입었다고요? 이런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개업공개사 B한테만 있다. A에게도 있다. 두 사람 다에게 있다. 한 사람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누구에게 있냐고 이거. A, B 다에게 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 누가 찍어요? B만 찍는 게 아니고 확인설명서 계약서에 둘 다 도장 찍었죠? 도장 찍는 거 책임진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이게 일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은 게 공동윤계잖아. 이게 매도인한테만 의뢰받았잖아요. 나는 매수한테는 의뢰받은 적도 없다. 왜 내가 책임져야 되냐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A가. 그렇지만 이것도 중개행위에 포함된다. 책임 있다. 둘 다 손해배상해야 된다는 얘기. 둘이 같이. 그 말이라고 이게. 그 확인설명서에 이 사람만 도장 찍는 게 아니잖아요. B만. A, B 둘 다 공동 모든 개업공개사 다 확인설명서 계약서에 도장 찍죠. 서명 및 날인. 책임 모두 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실장으로 근무하면 현업에서 도장 찍으라는 말 안 해요. 사장님들만 찍고. 근데 젊은 실장들은 더러워서 못하겠다. 나는 소속공개사 도장 찍는 걸로 배웠는데 현업에 가니까 사장이 못 찍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러워서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저한테 연락 온 사람 많아요.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고 도장 찍는 게 뭐가 그렇게 좋아서 찍으려고 하는데 저도 어릴 때 회사 다닐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 위에 사람 맨날 뒤에서 도장만 찍고 앉았고 일도 안 하는데 월급은 더 많이 받고 짜증나 죽겠더라고요. 나도 빨리 도장 찍어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당연히 책임지는 거예요. 뭐 제 친구 보니까 삼성전자 이런 거 대표이사 부회장 이런 사람 연봉이 60억이더라고요. 좋은 거 같은데 안 할라 하는데 차라리 그거 등기사면 나중에 책임져야 된다고. 주주소송 이런 거 하면은 잘못하면 책임지는 거예요. 그만큼 책임을 지니까 그만큼 월급도 많이 주는 거예요. 기출문제 나왔던 지문입니다. 자, 중개업입니다. 61페이지 기본서 61페이지 맨 밑에 지금 보니까 중개업 옆에도 29회 때 나왔다고 이렇게 다 적혀져 있죠. 이런 게 중요하다고요. 중개업은 한마디로 말하면 중개를 업으로, 업이 뭐냐면 직업이에요. 직업으로 하는,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이라고요. 여러분들은 중개하려고 자격증 땁니까? 중개업을 하려고 자격증 땁니까? 업하려고, 직업하려고. 지금 오늘 용어 정의와 중개대상물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것만 끝나고 나면 그냥 사실 내용 그대로 암기를 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굉장히 어려워요. 관념적인 거니까 용어 정의가. 그래서 중개업은 이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된다. 업이면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무자격자라도 보수 안 받고 100건 중개도 처벌 안 받아요. 이게 공인중개사법의 한계입니다. 법무사법은 법무사가 아닌 자는 등기 신청 대행을 한 번만 해도 법무사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100번을 했다 하더라도 보수 안 받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 아니라고. 그 받아놓고도 안 받았다 이래버리면 받았다는 걸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하잖아요. 업입니다. 불특정 다수입니다. 이모, 고모, 여친, 여사친, 난삽친 하고 했다면 그건 자격증 안 따고 해도 된다고요. 평소 알고 있던 사람 소개하고 돈 받으려면 자격증 딸 필요 없다고요. 중개업은 아니니까. 불특정 다수라는 건 누군지 모르다가 평소에 간판 보고 찾아온 손님이 불특정 다수죠. 여러분 불특정 다수하고 하려고 자격증 따는 거잖아요. 계속적, 반복적 또는 반복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10건 하면 중개업이고 7건 하면 중개업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중개업인지 여부는 받은 보수 금액, 횟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판단해야 된다. 직업인지 여부는. 그래서 판례에 의하면 한 건당 1,000만 원 받고 3건을 중개했다면 그거는
3천만 원 1년에 벌었다면 중개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0건을 했다 하더라도 한 건 할 때 10만 원씩 받아가지고 1년에 100만 원 벌었다면 그건 직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이야기, 그렇게 시험엔 안 나오겠지만 사회통념상 이 말은 판사가 판단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반복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 비록 한 건만 해도 무등록 중개업자가 간판 달고 하면 비록 한 건만 해도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한 건밖에 안 해도. 나 반복 안 했다. 한 건밖에 안 했다. 간판을 달았다는 것은 손님 오면 손님 받을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간판 달고 하면 비록 한 건만 해도 중개업이다. 간판 안 달고 하면 중개업 아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지금 전국에 그 땅을 전국에 있는 거 살 사람이 많이 대기하고 있어요. 제 아는 분들이. 그래서 한두 건씩 소개합니다. 제가 1년에 한두 건. 소개해도 직업직이 아니라면 제가 등록도 안 하고 지금 개업공개사도 아니고 소속공개사도 아니고 단지 공인중개사거든요. 아까 그냥 자격증만 딴 공인중개사는 아무것도 못한다 했잖아요. 중개업무도 못하고 보조도 못하잖아요. 근데 해도 돼. 이게 직업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두 건 하고 받는 거는 상관없다고요. 지금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6천만 원짜리 중개하고 600만 원 달라고 해봐서 중개보수를 해가지고 깎자 해가지고 고등학교 친구 300만 원 깎아가지고 300만 원 받아봤어요. 6천만 원짜리 하나 소개하고. 받아도 됩니다. 이미 거의 못 쓰는 땅 그라도 받고 팔려고 저는 하더라고. 왜 그렇게 급하게 팔라냐. 안 된다 이래서 못 판다 했어요. 그러니까 압류돼가지고 어차피 이거 다 넘어간다. 그럼 뭐 6천만 원이라도 받고 싶다. 빚쟁이 지금 은행에서 압류 끌어가지고 넘어가 버리면 소용없으니까 받고 싶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10% 줘야 되는데 수수료 이러니까 주겠다 이러더라고요. 준다 해놓고 계약되고 나니까 또 변심해가지고 좀 깎으면 안 되겠냐, 반만 주면 안 되겠냐 묻길래 그냥 반이라도 그럼 빨리 현금으로 달라고 하고 받아가지고 왔어요. 부산역에서 그 부산역 2층에 아예 1층에 내려가지도 않고 부산역 2층 커피숍에서 계약하고 바로 KTX 타고 올라왔어요. KTX 비용 50만 원 받고 300만 원 수수료 받고. 그래도 처벌 안 받아요. 직업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두 건 한 거는 가지고는. 직업으로 하면 안 된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교환에는 없는 내용이죠. 지난달에 교환에는 없다고 이거. 자, 중개업은 보수 유무와 관계없이 이 말이 X죠. 업이 되려면 보수 받아야 된다고요. 보수 관계없이 하면 X입니다. 보수를 받아야 중개업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중개업이 아니고 중개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중개에 대한 설명. 중개업은 의뢰, 보수, 업 세 개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X고요. 우연히 단 한 번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두 건 중개하고 돈 받아도 된다 했어요. 무자격자라도 우연히 한두 번 하는 거는. 저는 우연히 한 것처럼 하려고 지금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이런 거 전부 중개사무소 그 뒤에 지도 나와 있고 모가지까지 올라오는 의자에 사진 찍어가지고 프로필 사진 해놓으면 손님들 연락 와. 친구들이 너 복덕방도 하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한다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소개하면 돼요. 홍보가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현업에 나가면. 그래서 요즘은 지금 중개업 하는 분들도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사람 많아요. 지금 후스파파라고 그 중개업 하는 분이 지금 구독자가 6만 명이 넘더라고요. 6만 명 정도 되더라고. 후스파파. 저도 자주 보는데 그 중개업 하는 분들도 그게 매물도 전부 다 막 그 드론 가지고 찍어가지고 드론 자격증도 여러분들 따는 거 오히려 괜찮을 것 같아. 이거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고 나면 드론 자격증 따가지고 그렇게 찍어가지고 올려놓으니까 영상만 보고 있어도 재미있어요. 부동산 그 신도시 같은데 막 찍어가지고 다 올려놓으면 그러면 돈 안 내고 광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광고비밖에 없거든요. 비용 들어가는 게 중개업 하면 임대료 내는 거 월세 내는 거하고 광고비밖에 없잖아요. 사실. 자, 그 다음에 중개업은 의뢰, 보수, 업의 들어가면 중개업이다. 등록 안 하고 하면 중개업 아니다. X. 등록 안 하고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잖아요. 중개업의 용어 중에는 등록하고 안 하고는 상관없어요. 의뢰, 보수, 업 세 개가 들어가면 중개업이라고요. 기출문제 나왔어요. 등록 안 하고 하는 사람을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처벌받습니다. 중개업은 등록을 했든 안 했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면 중개업에 해당된다. 자, 아까 제가 공인중개사는 그냥 단순히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했습니다. 취직한 사람도 아니고 개업한 사람도 아니고,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사실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저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이 법에 의해서. 따라서 이 기출문제 미국서 자격증 따와도 공인중개사 아니라고, 외국법에 의해서. 이것도 지난달 강의 교환에는 지금 밑에 이런 거 없어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고요. 그럼 외국인은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X.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에서 합격하면 공인중개사죠.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가서 자격증 따도 공인중개사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 소위 조선족이라고 하는 분들은 우리나라 사람입니까? 중국 사람입니까? 법적으로. 예, 한국계 중국인이죠. 예, 중국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 합격 많이 했어요. 베트남 분도 제가 제 강의 듣고 베트남 분 합격하신 분 있어요. 여자분인데 지금 그 제도에서 남편이 도선사인데 도선사가 돈 많이 번다더라고. 예, 그 베트남에서 대학원 나왔다더라고요. 한국말 잘해요. 몰랐어. 그 베트남 분인 줄도. 베트남도 극과 극이에요. 도시에 사는 사람하고 완전 시골에 사는 분들하고는 완전 극과 극이더라고요. 베트남도 길이가 한 3,000m 정도 되죠. 저 남쪽에서 북쪽까지 3,000m도 넘어요. 3,000km. 그 중국하고 붙어 있잖아요. 중국하고. 외국 사람도 자격증 따면 공인중개사 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죠.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다. 다만 소속공인중개사나 미성년자는 개업공개사 등은 될 수 없죠. 자격증은 딸 수 있지만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 미성년자. 오늘 우리 학생 어디 갔죠? 오늘 계약했어요. 오늘 계약했어요? 아, 밤에 오시는구나. 오늘 계약했죠. 참. 계약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고3 수험생이 39만 명이래. 공인중개사 응시가 34만 명이고요. 고3 수험생이나 이게 공인중개사 수험생이나 똑같아요. 지금 제가 수능 볼 때 거의 100만 명이 했는데 지금 엄청나게 인구 줄어들고 있다고. 지금 39만 명밖에 안 된대요. 앞으로 한 20년 지나면 5만 명밖에 안 될 가능성이 있대요. 5만 명이면 전부 다 공부 못해도 서울대 연고대 다 간다고요. 그 5천 명이거든요. 서울대 정원이 연대 고대 다 5천 명이잖아요. 그럼 15,000명 그냥 들어가는 거죠. 큰일이에요. 큰일. 저도 지금 국제사이버대하고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에 강의하고 있는데 전부 다 학생 모집 못하면 다 잘려요. 교수도. 학생 모집 계속 무슨 보험회사 그 업적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 막 그래프 그려놓고 몇 명 데려왔냐 하고 이런 거 맨날 묻고 있어요. 거의 지금 고등학교 학생 모집하러 가니까 고등학교 대학 교수 잡상인 출입 금지 이렇게 적어놨다더라고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제 앞으로. 미성년자도 자격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격은 취득할 수 있다. 자, 자격증 따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하면 개업공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뒤에 이제 용어 정의가 다시 나오는데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 공개사를 2014년까지는 중개업자라고 불렀어요. 중개업자. 근데 업자라는 게 사채업자, 청부사례업자, 부정적 이미지죠. 그 옛날 중개업자라고 하면 폭리를 취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공신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이라는 게 이게 좋은 말이잖아요. 공인.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뜻이죠. 공인중개사, 공인. 그래서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불렀습니다. 중개업자입니다. 옛날로 말로 하면. 이 법에 의해서 등록한 자입니다. 옛날에 자유업에서 신고제에서 허가제를 채택하다가 처음에 첫 시간에 했는데요. 지금은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등록한 자, 즉 등록했다면 장부에 올렸다는 이야기죠. 등록대장에 이분 중개업을 할 사람이다 이렇게 장부에 올린 사람을 개업공개사라고 합니다. 지금 50만 명 중에서 12만 명이 장부에 올라가 있어요. 등록이 돼 있다고. 약 12만 명. 이거는 자꾸 인원수 시험에 안 나오겠죠. 폐업하면 줄어들고 다시 새로 개업하면 늘어나고 이런 게 되겠죠. 지금 개업공개사 통계는 나와 있는데 소속공개사 통계는 뭐 없어요. 거의 취직한 사람은. 근데 취직한 사람은 몰래 취직한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신고 안 하고. 근데 친구도 자기 딸인데도 다 신고를 했더라고요. 신고를 해야 나중에 뭐 월급 주고 이런 거 신고도 안 돼 있고 월급 줬다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비용 처리하려면 신고하는 게 낫겠죠. 뭐 등록관청에서 조사를 나와가지고 소속공개사 왜 근무하고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거 묻지는 않거든요. 근무 안 해도 어디 뭐 집 보러 갔다 오면 끝이잖아요. 사장이 없으면 사장님 어디 갔는데 자격증 빌려가지고 하나 싶어서 그는 물어봐요. 사장이 없으면. 근데 직원 없는 거 직원 어디 갔는데요. 그런 건 묻지도 않는다고요. 등록관청이. 왜냐하면 직원은 책임이 없잖아요. 사실 거의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직원들은 그냥 뭐 고용했다 해도 상관없어요. 그 중개뿐만 아니라 다른 거 사업하는 분들도 그냥 자기 가족들 그냥 직원으로 만들어가지고 급여 빼돌리고 이런 게 많잖아요. 현실적으로. 조그마한 회사 같은 거는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법인을 많이 만들잖아요. 중개, 그 부동산 법인도 많이 만들죠. 지금 뭐 그거 나왔더라고. 이병헌 씨 뉴스에 나왔더라고. 그 법인 부동산 관련 법인도 만들어가지고 100억 차익 올렸더라고. 100억 올려도 세금 내요 안 내요? 사가지고 판 게 100억 남았더라고. 이병헌 그 무슨 엔터테인먼트 병헌이 뭐지? BH 엔터테인먼트 대표죠. 이병헌 씨가. 그 전부 다 뭐 직원 보너스 주고 뭐 주고 해가지고 세금 탈세한 거 하나도 없다.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세무당국에서는 탈세했다고 추징을 뭐 몇 억을 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많이 한다고 비용 줄이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자,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업공개사. 법인, 회사가 있고 회사, 법인, 법적으로 사람. 그 다음에 여러분들처럼 이제 자격증 따가지고 개인이 개업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부칙 개업공개사. 이거는 옛날에 복덕방 하다가 1983년 12월 30일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돼 가지고 공인중개사 시험이 1985년 9월 16일 날 1회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989년 이후부터는 자격증 있는 사람만 개업할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자격증 없는 사람도 개업할 수 있었어요. 그 옛날에 복덕방 하던 분들이 부칙개공익, 정식 명칭은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옛날에는 중개인이라고 불렀는데요. 옛날에 중개인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격증도 없는 게 돈만 많이 벌어가지고 이렇게 부정적 이미지가 있었다고요. 그 중개인 분들이 우리 부르지 말라 제발.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2006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부칙으로 가버렸어요. 부칙으로 가면 부수적인 규칙이에요. 부수적 규칙. 사람들이 법조문은 보지만 부칙까지 보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부칙 개업공개사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옵니다. 2006년 이후 거의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다. 지금 자격증 없이 중개업하는 분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옛날에 하던 분들 기득권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하는 분들이 있다. 그 이 부칙 개공은 숫자가 절대 늘어날 수는 없다. 옵니까? X입니까? 네, 없다. 옵니다. 늘어날 수는 없어요. 절대 줄어들 수만 있어요. 근데 국토부 홈페이지에 보면 3개월마다 이 개업공개사 숫자가 나와 있어요. 통계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부칙 개공이 숫자가 늘어났더라고요. 국토부에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늘어날 수가 있냐. 절대 신규 등록 한번 폐업하면 다시는 자격증 안 따고는 등록을 못 한다고요. 그 부칙 개공은 폐업을 했든 사망을 했든 자격증을 땄든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는 부칙 개공이 될 수 없다. 자격증 따도 부칙 개공 될 수 없다. 옵니까? X입니까? 오죠. 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부칙 개공은 안 된다고. 자격증 따가지고 등록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될 수 있겠죠. 근데도 통계가 더 늘어난 게 나왔더라고요. 그 자기들은 그 각 시군구로 불별로 취합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 아마 거기서 잘못 보고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버리더라고요 홈페이지에서. 자, 3가지 종류가 있다 개업공개사의 종류에는. 자, 그 다음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할 수 있는 법인 할 수 있는 법인이네요. 이거 좀 사진 좀 찍어 보세요. 법인. 지난달 교환에도 법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고친다 해놓고 또 못 고쳤구나. 와이프하고 싸워가지고 고쳐달라니까 이거 알아서 해라 하고 안 고쳐주더라고. 들어서 이제 제가 해야 되겠어 직접. 진짜 자식들도 마음대로 못하겠고 배우자도 와이프도 마음대로 못하겠고 기분 나쁘면 안 한다 하고 이러니까 제가 못 고친다 보네. 오늘 이거 한 글자는 제가 고칠 줄 알거든요. 한 글자는 제가 이제 고쳐놔야 되겠네. 법인 특수법인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 시험에 특수법인에 대해서는 거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런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중개업 안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안 하는 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특수법인은 우리 암기 프린터 3번 메뉴에 보면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3번 메뉴에 분사무소 책임자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2개는 알아야 됩니다. 3번 프린터 메뉴에 있죠.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 없다. 이 말은 뭐냐면 특수법인은 자격증 안 따도 중개업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자격증 안 따고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특수법인이 되는 방법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지역농협 만들 수 없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자격증 따야죠 무조건. 근데 지금 지역농협에 전화해가지고 중개업 합니까? 물어보니까 여기 복덕방 아닙니다 하고 끊어버리더라고. 아예.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현실적으로. 이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분사무소 책임자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격증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고요. 자, 원칙적으로 특수법인도 원칙적으로는 등록을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데 이게 지금 XX 이거는 등록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3개는. 원칙적으로 등록해야 되는데 다만 그 특별법에서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는 특례가 있는 경우는 등록을 안 합니다. 그 한국자산관리공사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등록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보면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안 해도 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만 등록합니다. 나머지는 등록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중개업하면 됩니다. 지역농협이 그 옛날에는 단위농협이라고 부르는 게 지금은 지역농협이죠. 자, 기출문제 나왔던 거 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란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맞습니다. 이게 25, 27회 여러 번 반복해서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22회 때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개업공개사란다. X 공인중개사 아닌 부칙개공도 있었잖아요. 자격증 없는 사람도.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X 그냥 등록한 자입니다. 그럼 부칙개공은 자격증은 없죠? 등록증은 있어요? 없어요? 부칙개공 등록한 것으로 본 자. 등록증은 있어요. 등록을 안 했는데 한글로 보고 등록증 찾아가세요 하고 연락이 와요. 등록관청에서. 옛날부터 하던 사람 그냥 등록 한글로 본다고요. 등록 신청도 안 했는데 와서 빨리 등록증 찾아가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부칙개공도 등록증은 있어요. 자격증은 없지만.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중개 업무가 뭐냐?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 확인설명서 작성이 중개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1번은 중개 보조원은 이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 등을. 그 다음에 서명 날인도 소공은 해야 됩니다. 소공 줄여서 소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 소공은
당해물을 수행했으면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보조원은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2번. 보조원이 서명 날인을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은 아니다. 시험에 나왔어요. 위반은 아니라고. 보조원 할 의무는 없다. 보조원 서명 날인 할 의무는 없지만 해도 위반은 아닌 이유는 누구 입장에서 판단해야 된다 했어요? 손님, 고객 입장에서 판단해야 된다 했죠? 책임질 사람 한 명 더 늘어났는데 도장 찍는 건 책임진다 했잖아요. 늘어났다고 해서 손님들이 피해보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보조원은 서명 날인할 의무는 없지만 서명 날인을 했다고 해서 법 위반은 아니다. 물론 보조원만 서명 날인하고 사장은 안 하면 그건 위반이죠. 사장하고 함께 하는 것은 위반은 아니다. 이게 시험에 출제됐어요. 법조문에는 없지만. 도장을 안 찍어도 되는데 찍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장이 되면 만약 보조원을 고용해도 도장 찍으라고 하는 게 낫겠죠. 왜 찍으라고? 책임져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고용계약서 다 적었어요. 개업공개사의 사장의 명시적 의사표시,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를 받지 아니하고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 손해배상 나중에 다 해야 된다.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이런 것도 떼가지고 오라 해서 처음 취직할 때는 처음 면접할 때는 떼오라면 떼와요. 근데 나중에 하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죠. 나를 못 믿냐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 할 때 고용계약서 이런 걸 적는 게 좋아요. 인장등록, 소속공인중개사는 인장등록해야 됩니다. 뒤에 다시 나오죠. 자,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란 법인인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만. 시험에 만, 뿐, 한하여,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말 들어가면 80% 이상은 X입니다.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이런 법명은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도 보면 항상 다만 조문 뒤에 그런 말 있죠. 다만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만, 뿐, 당신만을 사랑한다. 이거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당신만을 사랑한다. 사랑은 변하니까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어제 텔레비전 보고 누가 사랑한다 이거 그런 거 연습하는 거 나오더라고요. 얼마 만에 사랑한다 나오는가 이런 거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와이프한테 아침에 일어나서 사랑한다니까 헛소리 말고 빨리 기어 나가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엄청 일찍 왔어요. 그래서 자, 만 X입니다. 만. 법인 아닌 개인 밑에 취직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밑에.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물을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다. X. 법인의 임원 및 여기 바로 앞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가로 안에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고 했죠. 포함. 그 자격증을 따면 상무라고 부르든 전무라고 부르든 실장이라고 부르든 자격증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고 자격증 없으면 보조원이라고요. 상무이사, 전무이사라도 자격증 없으면 보조원이에요. 자격증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고. 그래서 이거 X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물을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맞습니다. 이거 맞는데 또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물을 하는 공인중개사만 소속공인중개사다. 만자 들어가면 또 X죠. 개인 밑에 자격증 따가지고 근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보조원입니다.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소속공개사와 차이 나는 거 자격증 있고 없고 차이가 나고요. 중개 업무 할 수 있고 없고 차이가 나는데 보조할 수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둘 다 소속공개사나 중개보조원이나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 해야 됩니다.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다시 나오죠. 다음 주에.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중개업무는 못하기 때문에 확인설명, 확인설명서 작성, 계약서 작성은 보조원 할 수 없다.
기출문제. 보조원 계약서 작성 X 못한다. 계약서 작성.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보조원 X. 확인 설명하면 안 된다. 소속 공인계산 보조원은. 이 현업에 있는 분들은 헷갈려요. 현업에 실장 내가 다 했는데 안 됩니다. 시험에 나오면. 그럼 시험에 나오면 보조원이 실장이 자격증 없는 보조원이 데리고 가면서 손님이 방 깨끗합니까? 은행 융자는 있습니까? 물으면 저는 보조원이기 때문에 절대로 한마디도 못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 시험에 나오면. 현실적으로 그러면 손님들 재수없다고 다 가버리겠지. 그러면 안 본다 이렇게 해버려요. 현실하고 시험에 나오는 거하고는 다르다. 확인 설명도 하면 안 되고 계약서 작성도 하면 안 된다. 보조원은 확인 설명 의무가 있다. X 전부 지금 30일에 26회 28회 다 이런 식으로 출제됐다. 중개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중개 대상물부터 보겠습니다.